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살이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풀어놓기까지 사실 망설임이 참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손주 녀석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그게 누군가한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 못난 인생이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또 나처럼 어리석게 당하고만 있는 어머니들이 있다면 내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70평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사건이자 동시에 제가 비로소 어머니가 아닌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던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53년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맺어지던 해에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정말이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보리밥에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그게 진수성찬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학교라는 건 꿈도 못 꿨고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는 15 어린 나이에 서울로 식모살이를 올라왔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손이 시려옵니다. 한겨울에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면 손가락이 감각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사모님이 시키니까 울면서 했어요. 부엌 한켠에서 김치 한 쪽으로 식은 밥을 먹으며 언젠가 나도 따뜻한 내 집을 갖고 싶다. 내 가족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23이 되던 해 동대문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시던 친정 어머니의 소개로 지금은 고인이 된 우리 영감을 만났습니다. 우리 영감은 청계천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키는 작아도 마음 하나는 푸근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동네 예식장에서 사진 한 장 찍고 부부가 됐죠.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오로지 일과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우리 정훈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날의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할까요? 아들 얼굴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하나씩 세어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시더이다. 정훈이가 5살 되던 해 우리 영감이 인쇄소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손 쓸 새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훈이가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언제 와? 5살짜리한테 아빠가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인쇄소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산더미였어요. 집을 팔고 폐물을 팔고 그래도 빚이 남았습니다. 결국 저는 정훈이를 데리고 변두리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연탄 아궁이가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동네 식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났지만 정훈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또 부잣집 파출부 일을 다녔어요. 그 집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늘 다짐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너 하나는 사람답게 키울게. 너만큼은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게 해줄게.
정훈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정말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그날은 제가 떡국을 끓여줬어요. 떡 몇 조각에 계란 풀어 만든 떡국이었지만 정훈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 말을 듣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몰래 울었습니다. 행주치마로 눈물을 닦으면서 내가 헛산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훈이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변두리 동네에서 자랐는데도 서울대를 갔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우리 모자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등록금이 막막해서 또 빚을 졌지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대생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정훈이는 누구나 알만한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승진을 해서 35세 과장이 됐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정훈이는 제 손에 빨간 내복을 사다 안겨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식당 일 그만하세요. 내가 엄마 모실게요. 저는 그날 밤 빨간 내복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영감 영정 사진 앞에서 여보, 우리 정훈이 잘 키웠지요? 당신이 보고 있지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요. 정훈이가 38이 되던 해였습니다. 결혼이 늦어져서 제 마음이 늘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훈이가 처음으로 여자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며느리감으로 데려온 여자가 바로 서지영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첫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인사도 공손했어요. 제 손을 잡고 어머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지영이 부모님은 강남에서 작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과는 사실 좀 격이 안 맞는 집안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쪽에서 우리 정훈이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정훈 씨가 정말 좋아요. 어머님 혼자 정훈 씨 키우신 거 다 들었어요. 제가 어머님 친딸처럼 모실게요. 저는 그 말에 그만 마음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 고맙다 그 말만 되풀이했어요. 상견례를 하던 날 지영이 부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갖고 있던 한복 한 벌을 꺼내 입고 갔어요. 식당에서 메뉴판을 받았는데 글자가 제대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손이 떨렸거든요. 그런데 지영이 어머니가 그러시더이다. 사부인, 편하게 시키세요.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날 이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 우리 정훈이가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어느 호텔에서 했습니다. 혼수는 지영이네서 거의 다 해왔어요. 우리는 정훈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신혼집 전세를 마련해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우리 정훈이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그 돈을 모았으니까요. 결혼식 날 신부 입장하는 지영이를 보면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훈이도 가정을 이루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패백을 드리는데 지영이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정훈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며느리 손에 절을 받으며 우리 영감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신혼 첫 달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정훈이가 가끔 전화를 해서 엄마 지영이가 김치찌개 끓여줬어. 맛있더라. 그런 말을 해주면 저는 흐뭇해서 웃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추석이었나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랬어요. 지영아,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 와서 송편이라도 같이 빚자. 그랬더니 지영이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가 친정에 먼저 가야 해서요. 그쪽 일정이 좀 빡빡해서 어머님 댁은 다음에 들를게요. 저는 좀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친정시댁 다 가니까요. 그런데 추석 당일까지도 정훈이한테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정훈이 목소리가 영 시원찮아요. 엄마 지영이가 친정 식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해서 지금 비행기 아니에요. 저는 그날 혼자 송편을 빚었습니다. 영감님 산소도 혼자 다녀왔어요. 산소에서 우리 영감 사진을 보면서 여보, 정훈이가 결혼하니까 이제 엄마는 뒷전이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했어요. 처음이라 그렇겠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늘어났어요. 정훈이 생일이었습니다. 음력으로 따져서 10월 보름께였는데 저는 미역국을 끓이려고 새벽부터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날따라 정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잡채도 했어요. 며느리한테 미리 전화해서 정훈이 생일이니까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자 그랬더니 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정훈 씨 회식 있다고 그러던데요? 회식? 생일인데? 네, 회사 일이 그렇다잖아요. 다음 주말에 들를게요. 이상했어요. 정훈이가 자기 생일에 어머니한테 안 오고 회식을 간다? 평생 그런 적이 없던 아이거든요. 저는 정훈이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오늘 회식이라며? 그랬더니 정훈이가 잠깐 침묵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응, 엄마. 미안해. 갑자기 잡혀서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평소에 우리 정훈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뭔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차마 묻지를 못했습니다. 결혼한 아들 일에 시어머니가 일일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차려놓은 갈비찜을 혼자 먹지 못하고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미역국도 그대로 식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정훈이가 어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한 게 며느리 본 지 한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정훈이가 갑자기 우리 집에 들렀어요. 지영이는 친정에 갔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정훈이가 너무 야위어 있었거든요. 결혼할 때 75kg이 나가던 우리 아들이 한눈에 봐도 10kg은 빠져 보였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지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정훈아, 너 어디 아프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정훈이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엄마.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괜찮아. 저는 부엌으로 정훈이를 끌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서 정훈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두부조림에 갈치구이까지 한 상 차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정훈이가 정말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밥을 2그릇이나 비웠어요.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훈아, 너 집에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 맞니? 응, 엄마. 잘 챙겨 먹어.
그런데 정훈이가 제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평생 거짓말이라곤 못하는 우리 아들인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정훈이가 살이 너무 많이 빠졌더라. 집에서 밥은 잘 챙겨주는 거니? 그랬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어머님, 정훈 씨 다이어트 중이에요. 본인이 살 빼고 싶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우리 정훈이가 살을 왜 빼? 건강관리 차원에서요. 어머님,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부부 일이에요. 저는 가슴에 뭔가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영이의 그 말투가 결혼 전에 보던 그 상냥하던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래, 그렇구나. 미안하다, 며느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어미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자꾸 저를 찔러대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후에 동생 정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정희는 저보다 4살 어린 동생인데 저랑은 자매라기보단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예요. 언니, 정훈이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이야기를 정희한테 다 풀어놨어요.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 정훈이가 점점 야위어 가는 거, 며느리가 갑자기 차가워진 거, 그리고 정훈이가 어머니를 만나는 것조차 눈치를 보는 거. 정희가 듣더니 미간을 찌푸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거 이상하다. 다이어트 중이라는데 왜 굶주린 사람처럼 먹어?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치? 나도 뭔가 이상해서 잠이 안 와. 언니,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며느리 그거 뭔가 숨기는 거 있어. 100%야. 정희는 저보다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에요.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봤거든요. 언니 한번 알아봐.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뒤질 수도 없고. 정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CCTV 한번 달아봐. 저는 깜짝 놀랐어요. CCTV? 며느리 집에?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정훈이 집은 정훈이 명의로 된 집이잖아. 정훈이가 모은 돈으로 전세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언니가 정훈이한테 말하면 돼. 요즘 빈집 털이가 많아서 걱정된다고. 작은 카메라 하나 거실에 달자고. 그래도 그건 좀. 언니, 직감이 그렇게 말한다면 알아봐야 하지. 우리 조카 점점 야위어 가는데 손 놓고 있을 거야.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정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그 길로 동네 전자상가에 가서 작은 가정용 CCTV를 하나 샀습니다. 요즘은 손바닥만한 게 그렇게 잘 나온대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사용법까지 다 알려줬어요. 핸드폰 어플에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집안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정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이번 토요일에 엄마가 너희 집에 잠깐 들러도 되니? 미역국이랑 반찬 좀 해다 줄게. 엄마, 지영이가 토요일에 친정 가는데. 그럼 잘 됐네. 너 혼자 있을 때 엄마가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반찬도 정리해 줄게. 정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 엄마. 와. 저는 그렇게 정훈이 집에 들어갈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반찬통 가득 음식을 싸들고 정훈이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은 깨끗했어요. 화려한 가구에 비싼 그릇에 명품 가방이 거실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들어가니까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냉장고 안에는 케이크, 와인, 비싼 과일, 외국 치즈 같은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정작 밥 반찬 같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 한 통도 없었어요. 정훈아, 너 평소에 뭐 먹고 다니니? 정훈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회사에서 점심 먹고, 저녁은 지영이가 알아서 챙겨주고, 저는 뭔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일단 미루기로 했어요. 우선은 CCTV를 설치하는 게 먼저였거든요. 저는 정훈이한테 그랬습니다. 정훈아, 요즘 우리 동네에 도둑이 많이 든다더라. 너희 집은 이렇게 비싼 물건도 많은데 작은 카메라 하나 달아두자. 엄마가 사왔어. 정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며느리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거실 책장 위에 작은 화분 옆에다 카메라를 숨겨 설치했어요. 카메라가 너무 작아서 책 사이에 끼워두니 전혀 표가 안 났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알면 화낼 거예요. 안 알릴 거니까 걱정 마. 그냥 도둑 들면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정훈이를 안심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핸드폰으로 정훈이 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게 없었어요. 며느리가 친정 갔다 온 다음부터 평범한 일상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청소하고 가끔 정훈이랑 같이 텔레비전 보고, 그런데 닷새째 되던 날이었어요. 평일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정훈이는 회사에 가 있을 시간이었어요. 거실 화면에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소리는 안 들렸지만 표정이 평소랑 너무 달랐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까르르 웃기까지 하는 거예요. 결혼 전 정훈이 데리고 우리 집에 왔을 때 짓던 그 미소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뭔가 있다. 그렇게 1시간쯤 후였을까 초인종이 울렸는지 며느리가 현관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어떤 남자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자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어요. 며느리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뺨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남자는 거실 소파에 너무나 익숙하게 앉았어요. 한두 번 와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와인을 따고 냉장고에 있던 그 비싼 음식들을 꺼내서 식탁에 차렸어요. 마치 자기 남편 대접하듯이.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아서 와인 잔을 부딪히는 모습, 케이크를 서로 입에 떠먹여주는 모습, 화면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핸드폰을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정훈이, 우리 불쌍한 정훈이가 회사에서 점심으로 김밥 한 줄 먹고 일하고 있을 시간에 며느리는 다른 남자랑 우리 정훈이 돈으로 산 와인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그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했어요. 그 남자는 일주일에 2~3번씩 정훈이 집에 왔습니다. 평일 낮 정훈이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만요. 며느리는 그 남자가 올 때마다 비싼 음식을 차려줬어요. 정훈이가 결혼 전에 모은 돈, 정훈이가 매달 벌어오는 월급으로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자가 다녀가고 정훈이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며느리는 정훈이한테 정말 형편없는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식은 밥에 김 한 장, 어떤 날은 라면 한 그릇, 그리고 정훈이가 지영아, 반찬 좀 해줘. 그러면 며느리가 바락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는 안 들렸지만
며느리 입모양과 표정이 너무 적나라했습니다. 정훈이를 마치 식모처럼, 아니 식모만도 못하게 대하는 거였어요. 어떤 날은 정훈이가 식탁에 앉아서 식은 밥을 그냥 입에 우겨넣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옆에서 케이크를 먹으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요. 정훈이가 뭐라고 말을 거니까 며느리가 짜증을 내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는 우리 아들의 모습을 봤어요. 식은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하고 거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그 모든 걸 정훈이가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누워서 핸드폰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입을 틀어막고 통곡했습니다. 우리 영감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평생을 식모살이 파출부 일하면서 키운 우리 외동아들이 결혼해서 지가 식모처럼 살고 있다니. 저는 그날 밤 정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정희야, 우리 정훈이가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정희가 깜짝 놀라서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저는 핸드폰을 정희한테 보여줬어요.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다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시시덕거리는 모습, 정훈이한테 식은 밥 먹이는 모습, 정훈이를 마치 하인처럼 부려먹는 모습. 정희가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이런 호로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정희도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 자매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언니, 이거 가만두면 안 돼. 우리 정훈이 죽어. 저러다 진짜 병난다고. 정희야, 어떡하니 이걸. 정희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우선 증거를 확보해. 1달치, 2달치 충분히 모아둬. 그 다음에 정훈이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며느리 부모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변호사 데리고 가. 변호사? 이혼이야, 언니. 이혼해야 돼. 그리고 위자료 받아내야 하지. 우리 정훈이 인생 망친 죗값 받아내야 하지. 저는 그날 밤 정희랑 같이 자면서 분노로 잠을 못 잤습니다. 70평생을 저는 평화롭게만 살아온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의 말대로 1달을 더 참았습니다. 그동안 CCTV 영상을 매일매일 저장했어요. 핸드폰에, USB에, 그리고 정의 컴퓨터에까지 백업을 해뒀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 집 안이 정훈이 집을 드나드는 모습이 수십 번 찍혔어요. 둘이 끌어안는 모습, 입 맞추는 모습,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는 모습까지요. 침실 안은 카메라가 없으니까 안 보였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굳이 안 봐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며느리가 정훈이한테 한 짓도 다 녹화됐어요. 정훈이가 컵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 며느리가 정훈이한테 카드를 던지면서 무슨 말을 하는 모습, 정훈이가 며느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뭔가를 부탁하는 모습까지요.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칼을 갈았어요. 내 인연 두고 봐라. 우리 정훈이 인생 망친 죗값을 1000배 만배로 받아낼 테니까. 1달이 지나자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 100개도 넘게 모였어요. 저는 우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정희가 아는 사람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영상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명백한 부정행위에다가 가정 내 정서적 학대까지 다 들어가요. 위자료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고 결혼 기간 중 며느리분이 어머니 댁 재산으로 산 명품들도 어느 정도는 회수 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서 변호사 비용을 다 냈어요. 그 다음에는 정훈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정훈이한테 말없이 이태원의 한 카페로 정훈이를 불렀어요. 정훈이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카페로 왔습니다. 야윈 얼굴, 푹 꺼진 눈, 어색한 미소. 우리 정훈이가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저는 정훈이 손을 잡고 한참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정훈아,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동안 모은 영상을 정훈이한테 보여줬습니다. 정훈이가 첫 영상을 본 순간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 정훈이는 점점 더 눈이 빨개지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훈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진작에 알았어야 하는데 엄마가 늦게 알았다. 정훈이가 식탁에 머리를 쳐박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큰 사내가 카페에서 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을 저는 평생 처음 봤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엄마. 정훈이가 그동안 견뎌온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결혼 2달째부터 며느리가 사람이 변했다고, 친정 식구들이 정훈이를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며느리가 명품을 사달라고 매일같이 졸라서 카드값이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나왔다고, 그래서 정훈이가 야근을 했다고, 며느리는 정훈이한테 당신은 능력 없으면서 왜 우리 부모님 같은 집에 결혼하려고 했어? 이런 말을 일상적으로 했다더라고요. 당신 같은 가난뱅이 집안 출신이랑 결혼해 준 게 어딘데? 이런 말도요. 그리고 음식, 며느리는 정훈이한테 음식도 거의 안 해줬대요. 다이어트 해라, 살이 너무 쪘다, 보기 흉하다 이러면서 식사를 통제했답니다. 정훈이는 회사에서 점심 김밥 한 줄, 집에서 식은 밥 한 공기로 하루를 견딘 거예요. 엄마, 나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엄마한테 말 못했어.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한 거 다 아는데 엄마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어서. 저는 정훈이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진작에 말을 했어야 하지. 진작에. 그날 저녁 저는 정훈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으로 오자마자 저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갈치를 굽고 잡채를 만들었어요. 정훈이가 좋아하는 건 다 만들었습니다. 정훈이가 식탁에 앉아서 그 음식들을 정신없이 먹는데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울었어요. 정훈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밥을 먹고 정훈이는 어렸을 때 쓰던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저는 그동안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정훈이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거다.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어요? 정훈 씨한테 무슨 일 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평소답지 않게요. 별일 아니다.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 내일 아침에 정훈이가 너희 집에 갈 거니까 점심 같이 먹자.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도 부르고 사돈끼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며느리가 잠깐 침묵하더니 그러더라고요. 네? 갑자기요? 응, 갑자기. 내일 점심에 너희 집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영문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한 짓이 다 들통난 줄도 모르고요. 저는 그날 밤 변호사한테도 연락했어요. 내일 점심에 며느리 집에 함께 가달라고요. 변호사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희한테도 연락해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언니, 드디어 그날이구나. 그래, 정희야. 우리 정훈이 이제 자유롭게 해줘야 하지. 다음날 점심, 저는 곱게 차려입고 정훈이 손을 잡고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와 변호사도 같이 갔어요. 며느리네 친정 부모님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사부인, 어쩐 일로 이렇게 갑자기.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에 앉아서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차를 가지고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점심 차렸어요. 같이. 저는 며느리 말을 끊었습니다. 지영아, 점심 먹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영상 하나만 보자.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텔레비전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 며느리가 어떤 남자랑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 친정 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며느리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년아,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다음 영상. 그 남자가 며느리 집을 드나드는 모습. 그 다음 영상. 며느리가 그 남자랑 식사하는 모습. 그 다음 영상. 정훈이가 식은 밥 먹는 모습. 그 다음 영상. 며느리가 정훈이한테 카드를 던지는 모습. 저는 영상을 하나하나 다 틀었어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며느리 친정 부모님은 얼굴을 못 들었고요. 영상이 다 끝나자 저는 며느리한테 다가갔습니다. 저는 평생 누구한테도 큰 소리를 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저는 며느리 앞에 앉아서 또박또박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 우리 정훈이한테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지? 살을 빼야 한다고 했지? 며느리가 고개를 못 들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어요. 우리 정훈이가 혼자 큰 외아들이 어떻게 컸는지 아니? 내가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하면서 키웠어. 그렇게 키운 우리 정훈이가 너 만나서 식은 밥 먹고 회사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 때우고 너한테 종처럼 부려먹히고 그러면서 너는 어떤 놈하고 우리 정훈이 돈으로 산 와인 마시고 케이크 먹고. 저는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네가 사람이냐? 사람이냐고. 며느리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깐 미쳤었어요. 다시는. 닥쳐.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 말을 끊었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내 입에서 우리 정훈이 이름 다시는 나오게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저는 변호사를 옆에 세우고 며느리 친정 부모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부인, 사돈어른.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세요. 첫째, 우리 정훈이랑 즉시 협의 이혼하세요. 둘째, 위자료로 3억 원, 그동안 카드값으로 정훈이 돈 빼간 거 1억 5천만 원, 합쳐서 4억 5천만 원 내일까지 입금하세요. 셋째, 명품이고 뭐고 정훈이 돈으로 산 거 다 돌려주세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사부인,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영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무슨 4억이나. 저는 그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부인, 제가 이걸 경찰에 신고할까요? 형사 고소까지 갈까요? 부정행위는 민사로만 끝나지만 가정 내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까지 들어가면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옆에 계시는데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사돈 어머님, 지금 이 영상들과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따님께서
본인 명의 통장으로 명품을 구매한 후 남편분께 카드값을 떠넘긴 정황이 명백합니다. 결혼 사기로도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합의로 끝내시는 게 따님 인생을 위해서도 가장 좋습니다. 며느리 친정 부모님은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며느리 친정 아버지는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년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답 주세요. 답 안 주시면 내일 오후에 변호사가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땐 위자료 4억 5천만 원이 아니라 더 큰 돈이 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정훈이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차에 올라타고 저는 그제서야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알았어요. 옆에서 정훈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멋있다. 엄마. 정훈이가 또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정희가 운전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진짜 멋있더라. 평생 그렇게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우리 언니가 그렇게 똑 부러지게 말할 줄 누가 알았어? 저는 웃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분노에 찬 웃음을요. 정희야, 자식을 위해서라면 호랑이도 잡지. 어미라는 게 그런 거야. 다음 날 오후 며느리네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4억 5천만 원 입금했다고요. 그리고 협의 이혼 신청도 그 주에 진행됐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가방이고 옷이고 보석이고 다 챙겨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정훈이는 그 집에서 짐을 빼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날 정훈이가 우리 집 식탁에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다시 시작할게요. 엄마 옆에서 천천히 다시 시작할게요. 저는 정훈이한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결혼하기 전 정훈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그 미역국이었습니다. 정훈이가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두 그릇을 비우고 결국 세 그릇까지 비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가슴 한켠에 막혀있던 게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정훈이는 이제 살이 다시 붙어서 결혼 전 모습을 거의 되찾았어요.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야근도 거의 안 하고 일찍 퇴근해서 저랑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며느리, 그러니까 전 며느리는 들리는 이야기로 그 남자랑도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사실은 며느리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그 충격에 며느리는 우울증에 걸려서 친정에서 두문불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동정심도 통쾌함도 없이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우리 정훈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작년에 정훈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다시 결혼할 생각 없어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정훈이 손을 잡고 그랬어요. 정훈아, 엄마가 영원히 살 게 아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라. 다만 이번엔 엄마가 잘 봐줄게. 사람 보는 눈은 엄마가 너보다 낫더라. 정훈이가 웃었어요. 우리 모자는 한참을 마주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너무도 평화로웠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자식의 이상한 변화는 절대 그냥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흔히 결혼한 자식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눈에 띄게 야위어가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어머니를 만나는 것조차 눈치를 본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신호예요. 어미의 직감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둘째는 행동할 때는
단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누구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살았습니다. 그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미덕이 우리 정훈이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때로는 호랑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약하면 자식이 짓밟혀요. 어머니가 강해야 자식이 안전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들, 우리 약하지 맙시다. 자식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강해집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식의 결혼 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부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과 의논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부디 강한 어머니로 사세요. 인생사연 우체국 김순자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